지금 단 하나의 질문이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게 대만은 부담이 되었고 한국은 필수가 되었는가? 미국 명문대 교수가 던진 이 문제는 세계가 당연하게 믿어온 미국이 지켜주는 한국이라는 공식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이 부담해야 할 국제 질서 유지 비용을 한국이 감당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70년 전 같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했던 한국과 대만. 그러나 지금 대만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증명하지 못했고 한국은 안보 공백을 실전 전력으로 메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 희망이 아닌 현실. 미국의 냉혹한 계산기 속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분필을 내려놓는 순간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8명의 시선이 일제히 칠판으로 향했죠.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지불해야 할 현금과 병력 중 한국이 대신 지불하고 있는 몫은 얼마일까요? 제가 방금 적은 질문이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3층 강의실이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밀러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안보와 전쟁 경제를 가르치고 있죠. 지난 20년간 제가 축적해온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첫 번째로 손을 든 건 에밀리 카터였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정치외교학 전공자로 늘 미국의 역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발언을 해온 학생이죠. 교수님, 그건 전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뭘 대신 지불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미군 주둔. 미군이 주둔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제 질문에 에밀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다시 답했죠. 그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죠. 동맹국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강의실 뒤편에서 사토 유이치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공공정책 전공자로 늘 시스템과 안정을 중시하는 학생이에요. 저도 에밀리 의견에 동의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 절벽 국가예요.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군사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을 대신한다는 건 과장이에요. 대만 출신의 공학경제 복수 전공 학생인 린웨이 천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8% 정도예요. 미국은 3.5%가 넘죠. 절대 금액으로도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숫자만 봐도 한국이 미국을 대신한다는 건 과대평가입니다. 저는 린웨이의 눈을 관찰했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대만 학생답게 자신의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며 계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뭘 했다고 미국을 대신한다는 겁니까? 경제 규모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 기술력도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전 이 질문이 한국에 대한 과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28명 중 25명이 제 질문에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2명은 무표정했고 단 1명만이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도현이었어요. 창가 쪽에 앉아있던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린웨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한국은 분단국가고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 때문에 군사력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을 대신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거고요. 그 말에 여러 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 질문들을 적었어요. 미군 주둔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인구 절벽 국가는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는가? 국방비 비율이 작으면 기여도도 작은가? 분단 국가의 군사력은 자국만을 위한 것인가? 4개의 질문이 학생들의 반론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었죠. 에밀리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교수님은 한국이 실제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린웨이가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반응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요.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국이 미국을 대신하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과장이에요.
저는 사토의 말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국가. 그리고 그 아래 물음표를 그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미군이 있으니 한국은 보호받고 있다. 국방비 비율이 낮으니 기여도도 작다. 인구가 줄어드니 군사력도 유지할 수 없다. 분단 국가의 군사력은 자국만을 위한 것이다. 모두 타당한 지적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타당함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한국은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라는 전제요. 제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제가 던진 질문은 바로 그 전제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겁니다. 에밀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죠. 미군이 없으면 한국의 안보는 위태로워질 테니까요. 린웨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이 뭘 대신 지불한다는 건 과장이에요. 강의실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28명 중 대부분이 제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국이 세계를 지킨다는 확신, 한국은 그저 보호받는 작은 동맹국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보호만 받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를요.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린웨이와 에밀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김도연은 조용히 가방을 챙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 질문은 여전히 강의실 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불해야 할 것을 한국이 대신 지불하고 있다는 그 부정당한 질문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지난 시간 제가 던진 질문이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린웨이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에밀리는 손에 메모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교탁 앞으로 걸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분필을 들어 칠판에 두 글자를 적었어요. 대만. 그 순간 린웨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대만은 어떤 나라인가요? 면적은 남한의 3분의 1, 인구는 2,400만 명 정도죠. 중국과는 불과 150km 떨어져 있고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만과 미국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와는 좀 다르죠. 공식적인 군사동맹 조약은 없습니다. 사토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대만 관계법이 있잖아요. 미국은 대만을 지킬 의무가 있죠. 저는 칠판에 대만 관계법이라고 적었습니다. 의무라는 단어에는 물음표를 그었어요. 정말 의무일까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자, 그럼 대만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린웨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린웨이를 바라봤어요. 린웨이, 대만 출신이죠.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린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교수님, 대만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싸우지 않아도 된다? 제 질문에 린웨이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확히 말하면 싸울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만은 세계 경제의 심장이거든요. 린웨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TSMC를 아시죠? 린웨이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예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 이 모든 회사들의 칩이 TSMC에서 만들어집니다. 린웨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대만의 경제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안보와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린웨이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바로 이게 안보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심지어 냉장고까지. 이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대만에서 만들어지죠. 저는 칠판에 TSMC라고 적었습니다. 린웨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만약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TSMC 공장이 멈추는 순간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됩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 수 없고 자동차 회사들은 생산을 중단해야 하죠.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겁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상호 의존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거네요. 린웨이가 손가락으로 사토를 가리켰어요. 정확합니다. 이걸 우리는 실리콘 방패라고 부릅니다. 반도체가 대만을 지키는 방패인 거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입어요. 미국, 유럽, 일본 모든 나라가 손해를 보죠. 린웨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대만이 없으면 미국의 기술 패권도 무너지니까요. 이게 대만의 전략입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생존하는 거예요.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풀고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흥미로운 논리네요. 경제적 가치가 안보를 보장한다. 제 말에 린웨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무력으로 대만을 위협했지만 실제로 침공하지는 못했어요. 왜일까요? 바로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에밀리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린웨이 의견에 동의해요. 대만은 스마트한 전략을 택한 거죠. 군사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대신 기술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인 겁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여러 학생들이 에밀리의 말에 공감하며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칠판에 실리콘 방패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린웨이, 그럼 대만의 국방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린웨이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GDP 대비 약 2% 수준입니다. 한국의 절반 정도죠. 그 돈으로 뭘 하나요? 제 질문에 린웨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기본적인 방어체계 유지요. 전투기도 있고 해군도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국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린웨이의 대답을 칠판에 정리했습니다. 낮은 국방비, 제한된 군사력, 그 대신 높은 경제적 가치. 그리고 그 옆에 미국의 보호라고 썼어요. 결국 대만의 전략은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네요. 린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우리를 지켜야 할 이유를 줬어요. 그게 바로 반도체죠. 미국은 대만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건 기술 패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린웨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대만은 평화를 외주한 거네요. 자신이 직접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 맡긴 거죠. 린웨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외주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막대한 돈을 군사비에 쏟아부어야 하죠? 그 돈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에밀리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군사력은 돈만 먹는 하마잖아요. 대만처럼 기술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현명한 거죠. 강의실 분위기가 점점 린웨이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동의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TSMC, 반도체, 실리콘 방패, 경제적 가치, 미국의 보호. 모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학생들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린웨이의 설명을 들으니 어떤가요? 대만의 전략이 합리적으로 보이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네, 매우 합리적이에요. 한국처럼 막대한 군사비를 쓸 필요가 없죠. 사토도 거들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대만이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린웨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잠시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들은 대만의 전략에 완전히 설득당한 것처럼 보였죠. 가치로 생존하는 국가, 평화를 외주하는 국가,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믿음. 저는 다시 칠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좋습니다. 린웨이가 대만의 전략을 명확하게 설명해줬네요. 제 말에 린웨이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분필을 들고 칠판에 적힌 단어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안보를 보장한다. 반도체가 방패가 된다. 미국은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모두 논리적으로 들리죠. 창밖으로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린웨이를 비롯한 학생들이 제게 시선을 고정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가치를 누가 지켜줍니까? 제 질문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린웨이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죠. 에밀리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고
사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린웨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미국이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적힌 미국의 보호라는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죠. 미국이 지킬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분필로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런데 린웨이, 미국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건 미국이 반드시 지킨다는 뜻인가요? 린웨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칠판을 향해 돌아서서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수밖에 없다, 반드시. 두 단어 사이에 등호를 그었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대만의 경제적 가치는 명백해요. TSMC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개입할 거예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당연히 개입한다. 좋은 표현이네요. 그럼 미국은 언제 개입하나요? 사토가 답했습니다. 대만이 공격받을 때죠. 저는 칠판에 공격받을 때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그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요? 아니면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린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격이 시작되면 미국이 개입하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고 나면 대만은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린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에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일주일, 2주일.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미군은 이미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 괌에도 있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에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빠르게 대응한다. 그런데 대만은 그 빠른 대응을 기다리는 동안 뭘 하나요? 린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군대가 있어요. 방어는 할 수 있죠. 저는 린웨이를 바라봤어요. 망어. 아까 당신이 말했죠. 대만 군대는 중국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린웨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칠판에 두 단어를 나란히 적었어요. 기다림과 버팀. 그리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세요? 사토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기다림은 수동적이고 버팀은 능동적이죠. 저는 사토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합니다. 대만의 전략은 기다림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반도체라는 가치를 만들어 놓고 미국이 그 가치를 지키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기다림이 통할까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린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중국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함부로 공격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경제적 손실이 전쟁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린웨이, 역사를 보면 경제적 손실이 전쟁을 막지 못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세계화 시대니까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서 전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각오하고 침공했죠. 사토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다른 경우예요. 대만은 세계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네, 핵심이죠. 그런데 사토, 핵심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잃으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빼앗으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린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대만을 차지하면 TSMC를 통제할 수 있죠.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을 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에밀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이 움직이면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린웨이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억지력이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억지력. 좋은 단어네요. 그런데 린웨이, 억지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린웨이가 답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죠.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대만의 군사력이라고도 썼습니다. 두 단어를 비교하며 말했죠. 억지력은 상대가 공격하면 즉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힘이에요. 즉시 말입니다. 미국 군대가 일주일 후에 온다면 그건 억지력이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억지력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죠. 공격하는 순간 피를 흘리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사토가 고개를 숙였어요.
린웨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군사비를 줄이고 경제에 투자하는 걸요. 저는 린웨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선택이죠.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요? 린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을 향해 걸어가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가치를 가진 국가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문장을 적었죠. 하지만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국가는 드뭅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대만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평화를 외부에 의존하면 그 평화는 외부가 결정합니다.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사토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아주 다른 선택을 했죠.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린웨이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대만의 전략에 균열이 생긴 거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문장들을 가리켰어요.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지킬 힘이 없으면 그건 다른 사람의 전리품이 될 뿐이에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미국은 대만을 지킬 거예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확실하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나요? 미국이 약속했나요? 에밀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교탁으로 걸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린웨이는 여전히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메모지를 정리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창밖으로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칠판에 적힌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국가는 드뭅니다. 그 문장이 강의실 공기 속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죠. 며칠 후 강의실 문을 열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린웨이는 평소와 달리 앞자리가 아닌 중간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교탁 위에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 말에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말이죠. 2022년 6월 대만 공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탈출했지만 전투기는 완파됐죠.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전투기 사고는 어느 나라에나 있잖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대만 국방부는 즉시 미국의 부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F-16는 미국제 전투기니까요. 사토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지원해줬겠죠. 동맹국인데요. 제가 태블릿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미국의 답변은 이랬어요. 부품 재고 부족, 납기는 최소 8개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8개월이요? 린웨이가 중얼거렸어요. 전투기 한 대가 8개월 동안 못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해만 4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부품이 없어서, 정비가 늦어져서, 예산이 부족해서. 대만 공군 전투기의 가동률은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대만 정부의 문제 아닌가요? 예산을 제대로 안 쓴 거죠. 린웨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국방부가 관리를 못한 거예요. 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건 단순히 예산이나 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말에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대만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부품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죠. 모든 걸 미국에 의존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 대만은 손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일부러 늦춘 건가요? 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일부러라기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더 급했을 겁니다. 대만은 당장 전쟁 중이 아니니까요. 린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2023년 8월에는 더 흥미로운 일이 있었죠. 중국 군용 드론이 대만 관할 섬 상공을 날아다녔습니다. 킨먼 섬이라고 대만 본토가 아니라 중국 해안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작은 섬이에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격추했나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대만군 병사들이 한 일은 드론을 향해 돌을 던진 겁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돌이요? 사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네, 돌이에요. 제가 확인시켜줬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나중에 해명했죠. 소형 드론 대응 장비가 없었다고요. 예산 문제로 구매가 늦어졌다고 했어요. 린웨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대만 정부는 즉시 미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죠. 드론 방어 시스템, 대공 무기, 전자전 장비. 미국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검토하겠다. 검토요? 에밀리가 되물었어요. 네, 검토. 제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미국은 답했죠. 승인됐지만 인도는 2년 후가 될 거라고요. 2년이요? 사토가 소리쳤습니다. 그 2년 동안 중국 드론은 계속 날아다녔어요. 제 말에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만 병사들은 계속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냥 지켜만 봤죠. 전 세계 언론이 그 장면을 보도했고 중국은 웃었습니다. 린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작은 섬 이야기잖아요. 몬토는 다르죠. 제가 린웨이를 바라봤습니다.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린웨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킴먼 섬은 대만 영토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작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작은 섬이야말로 시험대였죠.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용했어요.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본토가 공격받으면 다르잖아요. TSMC가 있으니까요. 제가 에밀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 그럴까요? TSMC 공장은 대만 서부 해안에 집중되어 있어요. 중국 미사일 사정거리 아니죠.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첫 30분 안에 그 공장들은 파괴될 겁니다. 제 말에 에밀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국 항공모함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끝나는 거죠. 그럼 미국은 뭘 지키러 오나요? 폐허가 된 공장을요?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대만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만군은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비가 없고 부품이 없고 시스템이 없으면 훈련만으로는 안 되죠. 2024년 초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전면 공격을 시작하면 대만은 최대 2주일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2주일이요. 그 사이에 미국이 와야 하는 거죠. 린웨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올 거예요. 반드시요. 제가 린웨이를 바라봤어요. 반드시.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나요? 린웨이가 대답했습니다. 대만관계법이 있잖아요. 대만관계법 어디에 미국이 반드시 군사 개입한다고 적혀 있나요? 제 질문에 린웨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법은 미국이 대만에 방어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만 했어요. 개입한다는 보장은 없죠.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대만을 지킨다고 말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했죠. 그런데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드론에 돌 던질 때 미국은 어디 있었나요? 전투기 부품이 8개월 걸릴 때 미국은 뭘 했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린웨이는 노트북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펜을 입술에 갖다 댄 채 생각에 잠겨 있었죠. 사토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외주한 평화의 현실이에요. 제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대만은 자신의 안보를 미국에 맡겼어요. 반도체라는 가치로 미국이 반드시 온다고 믿었죠. 하지만 미국은 대만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에게 대만은 중요해요. 제 말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과 즉시 개입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느 나라든 그래요. 린웨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대만은 어쩌라는 건가요? 제가 린웨이를 바라봤어요. 대만은 미국이 오기 전까지 버틸 구조가 아닙니다. 2주일이면 끝나는 거죠. 그 사이에 미국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다른가요? 제가 에밀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말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 선택을 했는지 말이에요. 린웨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화요일, 강의실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린웨이는 첫 수업 때처럼 다시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에밀리는 노트를 2권이나 펼쳐놓고 있었고 사토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저는 교탁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만을 봤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치로 생존하려 한 나라, 평화를 외주한 나라.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도 봤죠. 린웨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은 한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됐어요.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단지 멈췄을 뿐이었죠. 그 순간부터 한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만처럼 미국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도 미군이 주둔하잖아요. 결국 미국에 의존한 거 아닌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군은 지금도 있죠. 하지만 한국이 선택한 건 의존이 아니라 병행이었어요. 병행이요? 사토가 되물었습니다. 네, 미군과 함께 가되 스스로도 준비한다는 거죠. 제 설명이 계속됐어요. 한국은 휴전 직후부터 상비군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30만 명, 지금은 50만 명. 예비군까지 합치면 300만이 넘어요. 린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북한 때문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제가 린웨이를 바라봤어요. 당연하다고요? 대만도 중국이라는 위협이 있는데 왜 대만은 상비군을 줄였나요? 린웨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남성은 대부분 군 복무를 합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18개월에서 21개월, 인생의 2년을 군대에 바치죠. 이게 70년 넘게 이어졌어요. 모든 세대가 군대를 경험했고 모든 가정에 군인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게 경제의 손해 아닌가요? 젊은이들이 2년씩 일을 못하는 건데요. 제가 에밀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청난 손해죠. 경제학자들이 계산한 바로는 매년 수조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죠? 사토가 물었습니다. 제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휴전선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경제도 일상도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한국은 그 선을 지키는데 모든 걸 걸었습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어요. 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군 감축을 요구했을 때였죠. 박정희는 거부했어요. 대신 독자방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전차 개발, 전투기 개발. 모든 걸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죠.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무기를 직접 개발하는 게 가능했나요? 제가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K2 흑표, 한국이 만든 전차예요. 지금은 수출까지 하고 있죠. 폴란드가 1000대 넘게 주문했어요. 1000대요? 사토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에요. 터키, 이집트, 호주도 한국 무기를 삽니다. K9 자주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 중 하나예요. 린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북한 상대용이잖아요. 고급 기술은 아니죠. 제가 린웨이를 똑바로 봤어요. 고급 기술이 아니다. 그럼 왜 유럽 국가들이 사가나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죠. 그들이 선택한 건 미국제도, 독일제도 아니었어요. 제 말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제였죠. 왜일까요? 성능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즉시 공급이 가능하니까요. 대만처럼 8개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전투기는 미국제 쓰잖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KF-21이라고 들어봤나요?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인 전투기예요.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사토가 물었습니다. 그게 실전에서 통할까요? 제 대답이 즉각 나왔어요. 폴란드가 주문한 K2 전차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쓰이고 있어요. 실전 검증을 받고 있는 거죠. 호평이 자자합니다. 실전 검증. 린웨이가 중얼거렸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제가 린웨이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무기는 말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대만처럼 미국이 올 거야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증명이죠.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도 미군에 의존하잖아요. 작전 통제권도 미국이 갖고 있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전시작전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죠. 하지만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설명이 이어졌어요.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군이 즉시 대응해요.
미국에 허락받지 않아요.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도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한국은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했죠. 사토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군은 왜 있는 건가요? 제가 사토를 바라봤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미군은 최종 보증인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미군이 오기 전까지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죠. 대만처럼 2주일 버티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몇 달이든 싸울 수 있어요. 린웨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제가 린웨이를 똑바로 봤어요. 한국은 매년 을지 훈련을 합니다. 정부 전체가, 군대가, 민간이 모두 참여하죠. 북한의 공격을 가정하고 대피하고 대응하는 훈련이에요. 7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만은 평화가 계속될 거라 믿었지만 한국은 전쟁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전쟁을 원하는 건가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국만큼 평화를 원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알고 있어요. 평화는 부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요.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제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70년간 그 힘을 증명해왔어요. 상비군, 독자 무기 개발, 방산 수출, 실전 검증. 이 모든 게 한국이 건드리면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죠. 린웨이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펜을 놓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사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저는 교탁에 기댄 채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요새가 되기로 선택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겠다는 증명으로요. 그게 대만과의 차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선택이 만든 결과를 더 깊이 보겠습니다. 제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팀과 기다림,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드는지 말이에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린웨이는 천천히 짐을 챙기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캠퍼스의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금요일 오후 강의실은 지난주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린웨이는 첫 수업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확신에 찬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담담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버팀. 제가 칠판 왼쪽에 한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른 글자를 적었죠. 기다림. 두 단어가 칠판을 양분하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오늘은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둘 다 결국 시간을 버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시간을 번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그 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기다림은 수동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와줄 거라고 믿으며 그저 견디는 거죠. 반면 버팀은 능동이에요. 스스로 싸우면서 상대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사토가 끼어들었습니다. 결과는 같지 않나요? 어차피 도움이 오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기다림은 상대에게 시간을 줍니다. 천천히 점령하고 장악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시간이죠. 대만을 다시 봅시다. 제 말이 계속됐습니다. 만약 중국이 공격을 시작하면 대만은 2주일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2주일 동안 대만군은 뭘 하나요? 방어만 하죠.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미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린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우리는 중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제가 린웨이를 똑바로 봤어요.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상대가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목표죠.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대만을 공격하는데 2주일이면 끝나요. 미국이 오기 전에 이미 점령이 완료되는 거죠. 손실은 거의 없어요. 대만군이 제대로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오면 중국은 물러나야 하잖아요. 제가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미 대만을 점령한 상태에서요? 미국이 중국 본토를 공격해서 대만을 되찾을까요? 그건 전면전을 의미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중국은 이미 대만을 갖고 있고 미국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해요. 과연 미국이 그 선택을 할까요? 사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봅시다. 제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북한이 공격하면 한국은 어떻게 하나요? 즉시 대응해요. 포병이 쏘면 포병으로 쏘고 전차가 오면 전차로 막고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하죠. 한국군은 방어만 하지 않아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공격도 해요. 북한의 포병 진지를 타격하고 지휘부를 공격하고 보급선을 끊어요. 상대가 계속 싸우면 계속 피를 흘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린웨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전쟁이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린웨이를 바라봤어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전쟁을 확대시키는 게 목표예요. 북한이 쉽게 끝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을 공격하면 2주일 안에 끝날까요? 아니에요. 한국군이 즉시 반격하고 북한군도 피해를 입고 전쟁은 길어져요. 한 달, 두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 사이에 미국이 와요. 제 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개입할 수 있고 중국도 개입할 수 있죠. 전쟁이 통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빠른 승리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 빠른 승리를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이 필요 없는 건가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미국은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올 때까지 스스로 싸울 수 있어요. 미국은 한국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러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억제예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상대가 공격하면 즉시 피를 흘리고 전쟁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승리는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는 거죠. 이게 버팀의 힘입니다.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대만은 억제력이 없다는 건가요? 제가 사토를 바라봤어요. 대만의 억제력은 외부에 있어요. 미국이 올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한국의 억제력은 내부에 있어요. 한국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린웨이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가 린웨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린웨이, 대만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기다림은 패배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상대에게 시간과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요. 반면 버팀은 억제예요. 상대가 공격을 망설이게 만드니까요. 린웨이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죠. 대만의 반도체, 실리콘 방패, 미국의 보호. 그 모든 확신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대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그건 대만이 결정할 문제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평화는 부탁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으로 지켜지는 거군요. 제가 사토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칠판에 적힌 두 단어가 여전히 강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버팀과 기다림. 왼쪽과 오른쪽. 능동과 수동. 억제와 의존. 린웨이는 그 단어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안보는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죠. 대만과 한국 같은 출발선에서 다른 길을 걸었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차이가 경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제 말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안보의 선택이 경제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 그것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린웨이는 가장 늦게 일어나 천천히 가방을 챙겼어요. 그의 등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죠. 월요일 오전 강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안보를 봤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살펴봤죠. 오늘은 그 선택이 경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안보와 경제가 연결되나요? 제가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연결된 정도가 아니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죠. 어떤 안보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경제 구조도 달라집니다. 대만부터 봅시다. 대만은 반도체에 모든 걸 걸었죠. TSMC가 GDP의 거의 20%를 차지해요. 한 회사가 국가 경제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겁니다. 린웨이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TSMC가 뭘 하는 회사인 거예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어요. 하지만 자기 브랜드로 파는 게 아니에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이 설계한 걸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입니다. 사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기술력은 최고죠. 그런데 그 기술로 만든 가치를 누가 가져가나요? 애플 아이폰을 봅시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1000짜리 아이폰에서 TSMC가 가져가는 몫은 얼마일까요? 한 $50 정도예요. 나머지 $950는 애플이 가져가죠. 왜일까요? 브랜드가 애플 거니까요. 린웨이가 작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TSMC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어요. 제가 린웨이를 바라봤어요. 맞아요. 그런데 TSMC는 애플 없이 뭘 팔 수 있나요? 린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게 하청의 함정이에요.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최종 소비자가 찾는 건 애플이지 TSMC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 협상에서도 이익 배분에서도 TSMC는 약자일 수밖에 없죠.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TSMC 직원들은 잘 벌잖아요. 제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 33,000달러 정도예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게 20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늘었을까요?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제 대답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2만 달러를 넘었는데 20년 동안 3만 달러 초반에 머물러 있죠. 반도체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국민들 주머니는 그대로예요. 왜일까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청산업은 규모는 크지만 마진이 얇아요. 애플이 가격을 깎으면 TSMC는 따를 수밖에 없죠. 경쟁사인 삼성이 더 싸게 제안하면 TSMC도 가격을 내려야 해요. 그 압박이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가요. 제 말이 계속됐습니다. 임금은 정체되고 근무 강도는 높아지고 복지는 개선되지 않죠. 아무리 회사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예요. 린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대만은 반도체에 올인했어요. 다른 산업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자동차 산업도 없고 조선 산업도 없고 대형 제조업도 별로 없어요. 단일 산업 의존의 위험이죠.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제가 에밀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반도체 시장이 흔들리면 대만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2008년 반도체 불황 때 대만 경제가 얼마나 타격받았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한국을 봅시다. 제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000달러 정도예요. 대만보다 높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반도체를 만들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있고 SK하이닉스가 있죠. 그런데 삼성은 뭘 파나요? 갤럭시를 팔아요. 자기 브랜드죠. 반도체도 만들지만 최종 제품도 만들어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제가 사토를 바라봤어요. 갤럭시는 삼성 브랜드예요. 애플처럼 소비자가 직접 찾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삼성은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깎이지 않아요. 자동차도 봅시다. 제 설명이 이어졌어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 한국 브랜드죠. 도요타나 폭스바겐 부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차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팔아요. 전 세계에서 현대차를 사는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차지해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특수선박. 모두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죠. 주문자가 누구든 배는 한국에서 만들어요. 린웨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산도요? 제가 린웨이를 바라봤어요. 네, 방산도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시스템. 모두 한국 브랜드예요. 폴란드가 K2를 사는 이유는 한국제이기 때문이에요. 문화도 빼놓을 수 없죠.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K-팝, 영화, 드라마요. 제가 에밀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모두 한국 브랜드예요. 넷플릭스가 유통하지만 콘텐츠 자체는 한국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하청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세계 소비자가 한국을 직접 찾게 만든 거죠. 브랜드의 힘은 마진이에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갤럭시 가격은 삼성이 정해요. 현대차 가격은 현대가 정하죠. 방탄소년단 공연 가격은 한국이 정해요. 누군가에게 깎이지 않아요. 그 마진이 국민에게 돌아가요.
제 말이 계속됐어요. 삼성 직원, 현대차 직원, 조선소 노동자, K-팝 스태프. 이들의 임금이 올라가죠.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지고 경제가 성장해요. 린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대만과 차이가 있어요. 대만은 단일 품목, 단일 산업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다양한 산업을 갖고 있어요. 반도체가 흔들려도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가 흔들려도 조선이 있고, 조선이 흔들려도 문화가 있어요. 제 설명에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스크 분산이 되어 있는 거군요. 정확해요. 제가 사토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산업이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죠. 누군가의 하청이 아니라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게 안보 선택의 결과예요.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지키기로 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죠.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유지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 배웠어요.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전차를 만들 수 있으면 자동차도 만들 수 있어요. 미사일을 만들 수 있으면 로켓도 만들 수 있죠. 군함을 만들 수 있으면 상선도 만들어요. 하청 국가는 국민을 부자로 만들 수 없어요. 제 말이 강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최종 가치를 남이 가져가면 국민 주머니는 채워지지 않아요. 브랜드를 가진 나라만이 진짜 부를 만들어요. 린웨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펜을 놓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사토는 태블릿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강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만과 한국, 이 두 나라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린웨이는 가장 늦게 일어나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강의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린웨이는 앞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었지만 첫 수업 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 제가 던진 질문을 기억하세요? 미국이 지불해야 할 것을 한국이 대신 지불하고 있다는 그 질문 말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웨이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 질문을 전면 부정했죠. 제 말에 몇몇 학생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국방비 비율도 낮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일 뿐이라고요. 에밀리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만을 봤어요. 반도체로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된 나라, 실리콘 방패로 평화를 지키려 한 나라. 린웨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던 그 전략 말이에요. 린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린웨이, 당신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어요. 경제적 가치가 안보를 보장한다는 믿음, 미국이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확신. 모두 합리적으로 들렸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도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퍼졌어요. 전투기 부품이 8개월 걸리는 현실, 드론에 돌을 던지는 병사들, 미국의 냉담한 검토 답변. 외주한 평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에요.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대만의 선택이 틀렸다는 건가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치를 가진 것과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봤어요.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다른 길을 선택한 나라. 상비군 50만, 독자 무기 개발, 방산 수출, 실전 검증. 70년간 한 번도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은 나라.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지키기로 선택했네요. 제가 에밀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한국은 미국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만 미국이 오기 전까지 스스로 버틸 준비를 한 거죠. 경제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났어요. 제 말이 계속됐습니다. 대만은 하청으로 머물렀고 한국은 브랜드를 만들었죠. TSMC는 애플을 위해 만들지만 삼성은 갤럭시를 팔아요. 이 차이가 국민소득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확신, 점점 커지는 의문, 그리고 지금의 깨달음이요. 여러분, 이제 질문에 답할 시간이에요. 제가 칠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국은 미국 대신 무엇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비용입니다. 제 대답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비군을 유지하는 비용, 젊은이들이 2년씩 군대에 가는 기회비용, 무기를 개발하는 연구개발비, 전시 태세를 유지하는 사회적 비용. 이 모든 게 한국이 지불하는 몫이에요. 만약 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질문에 학생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일본을 위협하고 중국은 더 자유롭게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미국은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아시아에 배치해야 했을 거예요. 그 비용을 한국이 대신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에 린웨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7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휴전선을 지키면서요. 미국은 그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대만은요? 제가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대만은 그 비용을 외주했어요. 미국에게 맡긴 거죠. 반도체라는 가격표를 달고요. 저는 칠판에 두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만은 미국이 잃기 싫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른 문장을 썼어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잃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잃기 싫은 것과 잃을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아세요? 제 질문에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잃기 싫은 건 선택의 문제예요. 상황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잃을 수 없는 건 생존의 문제예요. 포기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만을 잃으면 미국은 타격을 입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기고 기술 패권이 흔들리고 경제적 손실이 크죠. 하지만 미국은 살아남아요. 시간이 걸려도 대체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잃으면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남고 중국은 서해를 장악하고 일본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져요.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가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둥이니까요. 제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간 스스로 그 자리를 증명해온 나라니까요. 요새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일 그 자리를 지키고 위협에 맞서고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이 70년간 해온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수업 때 한국을 보호받는 작은 나라로 봤던 그 눈빛이 아니었죠.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요.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고 질문도 없었어요. 단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깨달음의 침묵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먼저, 그 다음 사토가, 그리고 린웨이까지. 모두의 시선이 천천히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김도현이었어요. 김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를 정리하며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강의실의 모든 학생이 알고 있었어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가, 질문이 아니라 답이 그곳에 앉아있다는 걸요. 저는 교탁에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제 말에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린웨이는 가장 늦게 일어나 김도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제 확신이 아니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캠퍼스의 겨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칠판에는 여전히 두 문장이 적혀 있었죠. 대만은 미국이 잃기 싫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잃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문장 아래 침묵이 답이 되어 있었습니다.